더 여기 종치는 어른이세요? 아이가 낮게 묻습니다. 그래. 왜 그러니? 노인이 빗자루를 멈춥니다. 아빠가 개울 건너 교회에 가면 할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대요. 노인의 눈이 흔들립니다. 할아버지 성함이나 얼굴을 아니? 아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요. 이름도 얼굴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 오래된 붉은 벽돌로 쌓인 종탑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새벽 6시 종소리가 골목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72세 김영호가 종주를 당기는 손길은 여전히 단단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종소리 하나하나에는 그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었죠.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호는 은퇴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젊은 시절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는 정년 후 이 교회에서 종직이 역할을 맡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5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소박한 곳이었죠. 하지만 영호에게는 집보다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되면 영호는 교회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모으고 화단에 잡초를 뽑으며 교회 곳곳을 정돈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많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영호는 작은 만족을 찾았습니다. 목사님도 영호 집사님 덕분에 교회가 늘 깨끗하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집으로 향하는 영호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65세인 아내 정숙은 늘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정숙에게 남편의 소박한 일상은 못마땅했습니다. 교회 종이나 치며 시간 보내지 말고 집안일 좀 도우면 안 되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늘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김씨네 영감이 교회 종직이나 한다고 수군거려요. 정숙은 젊은 시절부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공무원 아내라는 자부심이 컸던 그녀에게 남편의 현재 모습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내기를 원했던 정숙에게 교회 종직이는 남편답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남편 자랑을 할 수 없어 늘 움츠러들었습니다. 장남 김태수는 41세로 중소기업 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이 어릴 적부터 부담스러웠던 태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10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 은정과 8살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고 특히 아버지와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태수가 아내 은정에게 털어놓는 말이었습니다. 승진에 대한 압박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속에서 태수는 아버지의 관심과 조언을 원했지만 영호는 언제나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려 해도 그래, 열심히 해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특히 태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장까지 올랐다고 말해도 영호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공무원 생활과 비교하면 민간 기업에서의 성공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태수는 상처받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손자인 민준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호는 손자를 예뻐하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아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아내 은정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나쁘신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태수는 원래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라며 체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 정숙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 방침이나 집안일 처리 방식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반면 둘째인 김소연은 38세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연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정숙은 딸의 결혼 문제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연이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라며 걱정을 표했지만 소연은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소연만이 그나마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교회에 들러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곤 했죠. 아빠, 오늘 교회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소연의 부드러운 질문에 영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럭저럭.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힘드시지는 않아요? 아니다. 조용해서 좋아. 소연은 아버지의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영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 역시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감에 지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연만이 가교 역할을 하려고 애썼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 은정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은정이 친정 부모와 자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손자 민준이의 교육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라고 동네 부인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에게는 이런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영호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하루를 버텨내는 작은 쉼터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바둑을 두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만큼은 영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호 씨, 집에서도 이렇게 조용해요? 동네 어른 중 한 분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선 더 조용하죠. 영호의 대답에 모두들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런 거지 뭐. 손자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 않아? 또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 쳤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분명 사랑스럽지만 아이와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 부부가 바빠서 아이를 자주 볼 기회도 없었고 만나더라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보다는 외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씨 가족의 식탁은 늘 조용했습니다. 태수 가족이 함께 오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반찬을 차리며 한숨을 내쉬고 태수는 회사 일로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만이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임이 있다더군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또 교회 얘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요. 나이 들어서 교회 종직이나 하고. 태수도 젓가락질을 멈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좀 더 품격 있는 취미를 가지시면 안 될까요? 골프라든지 서예라든지. 골프는 돈이 많이 들잖아. 소연이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체면 문제지. 정숙이 그릇을 3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신혜는 남편이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워서 전시회도 하던데 우리는 뭐야? 영호는 이미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교회 일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영호에게 그곳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종소리를 울릴 때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영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내일 아침의 종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6시 다시 종주를 잡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가족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쌓인 이 침묵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영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마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늘 그렇듯 교회 곳곳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정돈하고 마당에 낙엽을 쓸어 모으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교회 담벼락 그늘진 곳에 낯선 소년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초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호는 잠시 빗자루를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영호의 시선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좀 치는 어른이세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왜 그러니?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개울 건너 붉은 벽돌 종탑 있는 교회에 가면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영호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고 있구나. 할아버지 성함이나 얼굴을 아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때 교회 입구에서 나오던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과 낯선 아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웬 아이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해서. 정숙은 소년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소년은 정숙의 차가운 시선에 위축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도현이에요.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정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아시겠네. 집이 어디인지 모르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공책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귀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른의 필체로 적힌 몇 줄의 문장이 영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한편 교회에서 나오던 태수와 소연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낡은 공책과 그 안에 적힌 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책 안쪽에는 아이 필체로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한 교회 찾았다. 도연아, 언제부터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니? 소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소연의 따뜻한 말투에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는 살아있을 때 가끔 먼 길을 걸으면서 개울, 종소리, 붉은 벽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런 아이 집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참견해줄 필요 없지 않아? 태수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연치고는 수상해요.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미소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웃을 때의 표정이 어릴 적 아버지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는 공책을 천천히 넘겨보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좁게 흐르고 종은 새벽 6시에 온다.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근처에 작은 개울이 있고 새벽 6시에 종을 치는 것은 영호의 루틴이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알고 있다는 것은 도연아, 아빠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니? 영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 2년 전쯤이요. 아빠가 아플 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크면 내 뿌리를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이상한 아이 상대하지 말고 집에 가요. 태수도 동조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하지만 소연은 아이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가 정말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연아, 너마저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숙이 딸을 나무랐습니다. 영호는 공책을 도연에게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께서 아시겠구나.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니? 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빠 이야기만 하면 슬퍼하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지 못했어요. 이때 교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하나둘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요. 하지만 영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가봐야 해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연은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혹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할머니 전화번호라든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이 말에 소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숙과 태수의 재촉으로 가족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도연아,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렴. 소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호는 아이를 뒤돌아보며 걸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순간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안감을, 태수는 의심을, 소연은 안타까움을, 그리고 영호는 알 수 없는 동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도연이 남긴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개울 건너 붉은 벽돌 종탑, 새벽 6시의 종소리.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영호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말한 개울 건너 붉은 벽돌 종탑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종을 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어제 만난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교회 주변을 서성이며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할아버지 찾는 아이가 나타났다더라. 김 집사님 댁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정숙은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트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정숙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 때문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숙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 아이를 그냥 보내지 않고 관심을 보인 거예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왜 그랬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보는 순간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태수 역시 불편해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태수야, 너희 아버지 교회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서?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게. 태수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만약 정말로 친족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장남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진짜 친족이면 어떡하죠? 태수가 아내 은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장남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정은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없잖아요.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태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소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도연이 생각났습니다. 아이의 외로운 뒷모습과 간절한 눈빛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우리가 아이를 몰아내듯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소연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너무 순진해. 정숙이 딸을 타일렀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잖아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를요. 며칠 후 영호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지난번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도연아, 다시 왔구나. 할머니는 괜찮으시니? 네, 오늘은 할머니께서 좀 괜찮으세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공책에 내용이 더 있어요. 도연은 다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뒷부분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스스로에게 남겨둔 더 구체적인 단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좁게 흐르고 종은 새벽 6시에 온다. 영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새벽 6시에 종을 치는 것은 자신만의 루틴이었습니다.
교회 근처 작은 개울까지 알고 있다니. 도연아, 아빠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가끔 혼자 멀리 나가셨다가 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우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의 모양, 웃을 때의 표정.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소연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도연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아, 다시 왔구나. 할머니는 어떠시니? 네, 선생님. 오늘은 좀 나으세요. 도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아이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니? 교회 안에 과자도 있고. 고맙지만 괜찮아요. 도연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영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에 대해 아빠가 뭐라고 하셨니? 아빠는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영호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단서는 없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주기 싫어하세요. 어떤 사진이니? 영우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우세요. 이 말을 들은 영우는 더욱 동요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했지? 병원에는 다니고 계시니? 할머니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하세요. 돈도 많이 든다고. 소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영우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께 안부 인사 전해드려라. 그리고 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괜찮으시면 언제든 교회로 오라고 해드려라.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떠나고 나서 소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로 그 아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정숙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가 왔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태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말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다. 가족들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모두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 곳곳에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동네 정자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김영호 집안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김 집사님 댁에 숨겨진 손자가 있다더라. 교회에서 할아버지 찾는 아이가 나타났다면서? 그 나이에 무슨 일이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거야.
정숙은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동네 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마트에서도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정숙이 남편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무슨 추문이람. 영호는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도연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태수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와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 은정이 이런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태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내가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혈육이 나타나면 상속도 그렇고 가족 내에서의 입지도 그렇고. 은정은 남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버님이 당신을 소홀히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태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그에게 이 상황은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소연은 학교에서도 도연이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수업 중에도 교무실에서도 아이의 외로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부모를 잃고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중에 멍하게 계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이는 일이 좀 있어서요. 소연은 도연이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가 교회에서 오후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2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고닫습니다. 영호는 그 여성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윤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교회예요. 도연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 역시 영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영호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할머니시군요. 혜진은 잠시 영호를 지켜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윤혜진입니다. 도연이가 계속 이곳 이야기를 해서 직접 와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도연이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영호는 혜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0년 전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지만 도연이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소연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혜진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도연이 할머니시군요.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혜진은 소연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물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병원에는 다니고 계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돈이 많이 들어서요.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소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이 할머니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이야기 해주세요. 할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혜진은 영호를 슬쩍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영호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아직은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연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호와 소연이 긴장하며 혜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떤 분과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죠. 영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시선이 잠깐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저 혼자 키웠거든요.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멀리서만 보고 오곤 했어요.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분의 가정을 생각해서였죠.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983년의 일,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도연이에게만은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남겨주고 싶어 했어요. 소연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문이 열리며 정숙과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낯선 여성을 보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영호는 당황하며 소개했습니다. 아, 여기는 도연이 할머니시고.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수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정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긴장된 침묵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은 영호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호도 혜진의 시선을 받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40년간 감춰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숙과 태수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영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은 주저앉듯 의자에 손을 얹었고 태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안이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의 말이 떨어진 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숙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서 있었고 태수는 굳어진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도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영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3년 여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혜진과 만났던 그날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럴 리가.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혜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도연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호가 종탑 아래 서 있는 뒷모습을 먼발치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83년에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내 아버지는 김영호라고 말해줬어요. 정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연이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정숙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가, 영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라고 해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일이 생겨요? 태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을 속임을 당한 거예요? 제가 둘째였다는 말이에요? 태수야, 그게 아니다. 영호가 말하려 했지만 태수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저를 장남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뭔가요? 그럼 상속도, 제 위치도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소연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봐요. 하지만 태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혜진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듯 침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도연이가 할아버지를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서요. 권리? 정숙이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권리요? 남의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릴 권리가 어딨어요? 도연이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이 도연이를 보호하듯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 영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모든 시선이 영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혜진 씨 말이 맞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3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그때는 젊었고 철없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우연히 만났고 영호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숙이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태수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임신한 여자를 그냥 버린 거예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호 씨를 탓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떠났어요. 왜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길이 있는데 방해할 순 없었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정수가 미안해. 영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숙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40년을 속였는데 미안하다고요? 태수도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 제 형은 언제까지 살아 있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2년 전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태수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제가 태어날 때도 형이 있었던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를 멀리서만 봤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영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혼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 하지만 도연이에게만은 할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남겨주고 싶어 했어요. 혜진이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원한다면 찾아보라고요. 정숙이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날 권리는 있지 않나요? 권리? 무슨 권리요? 정숙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할 권리가 어딨다는 거예요? 이때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가 말한 할아버지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도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영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년 전의 잘못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태수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태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숙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당분간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정숙이 영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숙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호, 소연, 혜진, 도연이만 남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영호는 무너지는 자신의 세계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비겁함으로 시작된 거짓말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홀로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교회는 정막에 휩싸였고 영호는 제단 앞 의자에 앉아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40년간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을 나간 상태였고 평소 따뜻했던 집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시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젊은 영호에게 혜진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숙과의 약혼이 정해진 상황에서 혜진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체면과 가문의 압박 속에서 영호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혜진이 떠난다고 했을 때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정숙은 친정에 머물며 충격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그럴 일이 있었을까요? 정숙이 85세에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정숙의 어머니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실수 한 번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정숙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40년간 숨겼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수의 분노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정이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마셔요. 민준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뭐야? 태수가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장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둘째였어.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를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지 않다고 할머니가 직접 와서 말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아들 민준이는 뭐가 되는 거고? 태수는 경제적 불안감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반면 소연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도연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상처와 혼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소연아. 영호의 목소리가 쉰 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도연이가 걱정돼요. 도연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빠의 손자라면. 영호는 소연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중에서 소연만이 도연이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는 더욱 구체적인 소문이 퍼졌고 영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교회에서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태수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소연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아빠, 밥은 드세요? 응, 그럭저럭. 엄마는 언제 돌아오실까요? 모르겠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돌아오실 수 있을지도. 소연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빠, 도연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내 손자일까? 아빠도 그런 느낌이 드시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혜진 씨를 봤을 때 영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혜진 할머니를 아셨던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40년 전 그대로였어.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이 똑같았어. 소연은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때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와 혜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더욱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소연이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혜진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도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영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니. 병이 깊어졌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몇 개월 정도라고 했어요.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부탁드리러 왔어요. 네. 제가 없어지면 도연이는 혼자가 돼요. 친척도 없고 갈 곳이 없어요. 영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이 아이가 혈육의 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혜진이 도연이를 영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연아, 이분이 내 할아버지야. 도연이는 영호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영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몰랐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남긴 손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시선,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아이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전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될까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진과 도연이 떠난 후 영호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마지막 부탁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종탑으로 향했습니다. 종주를 잡은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새벽 6시 종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종소리는 달랐습니다. 40년간 몰랐던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종을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겁함으로 시작된 죄라도 책임으로 끝낼 수는 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오후가 되자 영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가족들을 모두 불러줄 수 있겠니? 아빠,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얘기가. 소연은 아버지 목소리에서 단단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친정에 머물며 남편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태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먼저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며칠째 술에 취해 있었고 아내 은정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빠가 만나자고 하세요. 만날 게 뭐 있어?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숨겨둔 자식이라도 더 있나? 오빠,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해결? 태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내가 평생 속아서 살았다는 사실을. 은정이 중재했습니다. 여보, 아가씨 말이 맞아요. 이렇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태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보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소연은 이번에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해봐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40년을 거짓말로 산 사람과 엄마도 아빠를 사랑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숙은 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상처 속에서도 40년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여? 일단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결국 정숙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저녁 시간 오랜만에 김 씨 가족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태수는 팔짱을 끼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피하다니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40년을 피해놓고 지금 와서? 태수야, 내 말이 맞다. 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40년간 몰랐다 해도 소용없고 전부 비겁했다.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도연이는 내 손자입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언장도 다시 쓰실 거고 집과 예금도 그쪽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태수야. 아니에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숙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영우가 반문했습니다. 아이 한 명의 인생보다? 이때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도연이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가 얼마 못 산답니다. 병이 깊어졌다고 해요.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소연이 물었습니다. 혼자가 됩니다.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침묵이 흘렸습니다. 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어. 늦었지만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태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그 아이를 받아들이시려면 제가 먼저 나가겠어요. 태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안에 2명의 아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숙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이면 저는 이 집 떠나겠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소연이 2 사람을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이 손에는 아버지의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이 영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도연이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쓰신 거예요. 도연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는 마음에 남는다. 언젠가 내가 들으면 그게 우리 소리다.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가까이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 태수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멀리서만 봤다. 하지만 도연이는 다르다. 이 아이는 당당히 할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다. 정숙도 글을 읽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들이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소연이 도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이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태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영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내 손자다. 숨기지 않겠어. 책임질 거야. 그 순간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영호의 단호한 선언 후 교회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고 태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 장맛비가 그친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 교회 종탑에서는 두 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영우와 도연이가 함께 종주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좀 더 천천히 당겨야 해. 영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종소리가 골목을 타고 흘러나갔습니다. 예전과 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두 세대의 마음이 함께 담긴 소리였습니다. 종을 다 치고 내려와서 영우는 도연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시니? 많이 약해지셨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랑 함께 있게 되어서 기뻐하세요. 혜진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안전한 곳에 자리 잡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집에서는 정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특히 아이가 예의 바르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숙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도연이 아침 먹을 거 챙겨줘야지. 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막상 아이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는 할머니라고 부르며 정숙을 따랐고 정숙도 점차 그 호칭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태수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질투로 가득했던 그였지만 도연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가 교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도연이가 숙제를 하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수학 문제가 어렵니? 태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삼촌. 분수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삼촌이 가르쳐 줄까? 그날부터 태수는 주말마다 도연이의 공부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면서 태수는 삼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돌보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삼촌 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태수가 아내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도연이가 와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태수의 아들 민준이와 도연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도연이가 형이었지만 민준이를 잘 챙겨주었고 민준이도 새로운 사촌형을 좋아했습니다. 소연의 역할은 특별했습니다. 교사였던 그녀는 도연이의 학교 생활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도연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니?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니 지금은 다들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모한테 말해. 소연은 도연이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적응, 친구 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호 가족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 댁 참 잘하시네. 동네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 더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아이도 참 예의 바르더라. 어른들 뵐 때마다 인사 잘하고.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혜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가족들이 모두 달려갔습니다. 혜진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영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영호 씨. 혜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요. 영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연이를 받아들여줘서. 제가 고마워요. 좋은 아이로 키워줘서. 혜진은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가족들께 감사한 마음 잊지 마라. 네, 할머니. 약속해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날 밤 혜진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자를 걱정하던 할머니였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교회 교인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혜진이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도연이는 완전히 김씨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었고 이제 정식으로 김영호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혜진이 좋아했던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씨 가족이 모두 교회에 모였습니다. 영호와 도연이는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정숙은 교회 청소를 도왔습니다. 태수는 민준이와 도연이의 공부를 봐주고 소연은 주일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도연이가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뭘 잘했길래? 모범학생상이요. 선생님이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셨어요. 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도연이 참 자랑스럽구나. 태수가 다가와서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삼촌도 자랑스럽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요? 민준이도 같이요? 당연하지. 정숙이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리 와서 할머니가 준비한 간식 먹어라. 네, 할머니. 도연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영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40년 전의 잘못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교회 마당에서 김씨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가 골목을 타고 흐르듯이 가족의 사랑도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단서 하나가 가족을 다시 이었습니다. 체면이 만든 거짓은 무너졌고 종소리는 비겁함 대신 용기와 책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계속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